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 그다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그리고 진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내용들은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반 중국사에서도 잘 안 다루는 내용인데요. 북제시대 때 패불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제 수나라가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사실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산발적으로 하게 되고, 통일 왕조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통일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통일기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삼국 통일하기 전에 보면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아물아물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눈치를 잘 채는 사람은 뭔가 대박이 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북위의 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통일에 어떠한 뭔가 야망을 가졌었던 사람,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마라즙을 모셔오려고 했었던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통일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도전! 이랬다가 실패. 그리고 도전! 이랬다가 북위의 태무제 그 단약 먹고 골로 갔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전자가 이제 무제라는 또 북위의 태무제처럼 북주의 무제라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전했다가 이 사람도 36살에 결국 죽게 돼요. 36살에 죽고 이런 걸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도교랑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단명하는 사람이 나오면 대부분 불사약 먹고 죽는 겁니다. 자, 대충 보시면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진의 부견.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불교를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표면화시키면서 전체 통일을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삐끗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북의 태무제 같은 사람도 북쪽 지방을 다 이제 화북이라고 하는데 양장 이북이에요. 강북을 다 통일하고 이제 한번 밀어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저 사람은 너무 도교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저 양반이 불교를 공격해서 불교를 싹쓸이를 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도 단약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다 죽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협력했었던 사람 최호라고 하는 사람 죽었고, 이제 그 가족이 정몰됐고 완전히 뭐 삼족이 멸해지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구겸진은 살았고, 구겸진은 아무 일이 없었고,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구겸진은, 근데 구겸진은 그렇게까지 하자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일찍 죽으면 책임을 면치 않는다. 책임을 면하게 된다죠. 그래서 북위의 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불교를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문성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걸 또 복구시켜가지고 저때 이제 다묘가 운강석굴에 5개의 굴을 파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막 번성해서 5만 1000기까지 올라간다.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만 불상이 5만 1000 불상이니까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평성, 대동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지금 대동, 예전에 평성이라고 하는데 북경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목민 계열들이기 때문에 북경 쪽이 수도예요. 대부분 유목민 계열들의 왕조는 북경 근처가 수도입니다. 북경 근처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효문제가 되면 이제 한화 정책이라는 걸 펴요. 소수의 유목민이 다수의 농경민 한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한족과 융합해야겠다. 근데 저게 미친 짓입니다. 몽고도 그렇게 망했고 청나라도 그렇게 망했고 북위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기네 언어를 잘 안 쓰게 되고 한족 복장을 입고 이제 유목민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유목민의 정신이 약간 헝그리 정신이에요. 약간 척박한 데서 싸우고 뭐 이런 정신인데, 한족 문화나 이런 농경민의 문화는 이렇게 큰 옷 입고 가오 잡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이 말을 탈 수 없는 유목민이라고 하면 생명이 끝난 겁니다. 저 한화 정책의 문제가 유목민의 자기 정신을 잃고
한족께 동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배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물론 그걸로 운 좋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기업들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니 같은 기업은 지금은 금융 쪽 기업으로 바뀌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도우 팔아먹는 데 아닙니까? 지금은 클라우드 회사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해서도 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 바꾸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일 때 딱 바꿔서 좋은 경우도 있고 결정적일 때 바꿔서 절단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절단이 난 케이스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전체를 끌고 갈 수 없고 소수의 유목민이 다수의 농경민을 끌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힘든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흡수가 된다니까 거꾸로. 그래서 중국어를 흔히 문화의 용광로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들어가도 결국 다 녹아서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쟤네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지 못하는 유목민은 농경민만 또 못한 겁니다. 자기 주특기 다 잃어버리고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지배층들이 뭘 하냐면 이제 사치한 거죠. 사치한 거죠. 풀 뜯고 있다가 좋은 데서 이제 누워 있어 보니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북경 쪽에 그 평성이라고 하는 데를 버린 것도 굉장히 잘못이고요. 그게 이제 유목민의 힘을 계속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낙양으로 전도합니다. 그래서 낙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문석골 14만 2천 불 거기 이제 운강에서 파던 거를 이어서 계속 파니까. 그렇게 해서 가다가 저 효문제 때까지는 잘 돼요. 초반이니까. 초반에 그런 정책을 하니까 유목민하고 농경민이 섞이면서 처음에는 시너지 효과를 냈어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 쪽에 전부 이렇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먹혀버리고 자기네 정체성도 없어지고 자기네 언어, 문자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창씨개명을 하는데 우리도 창씨개명 해봤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핵심이 뭐냐면 그 동화의 핵심이 뭐냐면 조선 사람을 일본화시킨다는 게 핵심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이걸 지배하지. 그래서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쓰게 하고 그다음에 한글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어 쓰게 하고 문자도 그렇게 쓰게 하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네 반대로 합니다. 얘네 반대로 합니다. 그게 한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을 자기네가 안 쓰고 자기네가 중국말을 배워. 자기네 문자를 안 써. 그다음에 이름을 바꿔. 중국식으로. 한족식으로. 딱 들어와도 미친 것 같죠. 자기네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저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걸 흡수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작은 우리가 조금 바뀌면 편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가면 정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